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2년 전 예산의 한 마을로 귀농을 선택한 주민은 예산군 응봉면에서 태어나 평생 농사 짓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느리고 순박하지만 성실하고 또 마을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벗고 나서는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을의 산업단지 유치가 결정되면서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뉜 주민들은 갈등을 빚기도 했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경을 갖게 됐는데 이러한 모습이 한 편의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예산군 또 다른 마을의 한 교사는 농촌 마을에 위치한 작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모두 8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작은 학교라 모두 가족처럼 지낼 때도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각 개성도 다르고 상처도 다릅니다. 사춘기 성장 과정을 영화로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퇴직한 공무원, 평범한 회사원, 시민단체 출신 등 평범한 예산 주민들이 영화 감독이 됐습니다. 농촌 문화, 마을 문화가 사라지는 지금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 마을의 모습을 기록하자는 취지에서 마을 영화 제작단이 꾸려졌고요. 영화의 형식을 빌려 예산 지역 마을 곳곳을 영화로 담았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은 말 그대로 영화가 됐고 주민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총 4편의 영화가 탄생됐고 마을과 농촌을 주제로 한 영화 9편을 선정해 총 13편의 영화가요. 오늘부터 주말까지 3일 동안 무료로 상영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지역의 마을 공동체 활동 예산과 지원이 축소되는 분위기 속에서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의 기록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마을을 기록하는 일은 사람과 마을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를 복원하고 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농촌 마을은 멀리서 보면 그저 휴식처 같고 옛 낭만과 순박한 인심만 있을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많은 감정과 여러 표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라지는 농촌 문화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제작된 마을 영화를 예산 시네마에서 전편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고요. 예산 마을 영화제가 끝나면 각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상영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마을과 마을, 사람이 소통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추천드립니다. 11월 17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상황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납니다. IMTV 정진호 PD 함께하겠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입니다.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네, 대전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대전시의 피해자 지원 대책이 좀 실질적으로 도움되지 못한다 이런 지적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죠. 예. 현재 대전시는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과 저리 대출, 무이자 대출, 상담, 법률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예. 내용도 좀 부실하고 또 이게 단순 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은 대전시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이 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면서요. 지난 10월 기준으로 대전에서 이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확인된 것만 486건인데 이 가운데 긴급 주거 지원 받은 건수는 고작 3건에 불과했고 또 이제 저리 대출 이용률도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그 뭐 이사 비용 지원과 같은 그런 좀 금전적 지원 아니면은 이삿짐 보관 서비스 같은 좀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전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TF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엔요, 그 현재 특별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인 다가구 주택이 많아서 그 피해가 좀 상당한데요. 대전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운영하던 전담반 이 TF팀을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은 발표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1명 그리고 법무사 2명을 지원해서 이 법률 상담하고 금융 지원, 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그동안 다가구 주택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센터를 대전시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정말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과 대책, 상담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전시 차원의 그런 지원 대책 마련을 달라면서 이장우 시장 그 면담을 좀 꾸준히 요구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장우 시장은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 모두 대전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에서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요. 시장이 만나서 고충도 듣고 위로라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외면만 한다고 하면 좋아 보이진 않는군요. 네, 이게 평소 왕성한 대외 활동을 보이는 이장우 시장의 행보를 볼 때 좀 상당히 아쉬운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의 SNS 게시물마다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호소가 담긴 댓글 수십 개가 달렸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시장님,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대전입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보다 대책 마련이 미비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또 시장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제발 소통해 주세요. 이런 호소도 있었습니다. 만나자는 요구에 이장우 시장이 응답이 없고 외면만 하니 피해자들이 이장우 시장의 SNS에 댓글까지 달면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들은요, 그 이장우 시장이 하루에 1개에서 좀 많게는 3개까지 SNS에 게시물을 좀 올리는 만큼 여기에다가 올리면은 시장님이 보실 것 같아서 글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방법을 다 하실 수밖에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자요, 일부 피해자들의 댓글이 좀 숨김 처리가 됐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일부 피해자는 접근이 차단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장우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다, 이런 또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예.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만나지도 않고 심지어 SNS 댓글을 숨김 처리하거나 차단까지 한다는 것이 글쎄요, 소통을 강조했던 이장우 시장의 과거 발언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네, 정말 좀 아쉬운 대목이죠. 제가 이장우 시장의 페이스북에 좀 들어가 봤었는데요. 황운하 의원을 저격하는 그런 좀 정치적인 메시지를 비롯해서요, 수능 수험생 응원하는 영상과 여러 행사에 참석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장우 시장의 모습을 볼 수는 있었지만은 피해자들의 호소가 담긴 댓글을 좀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이 문제를 좀 주도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돕는 일에 여야가 좀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오히려 집권 여당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장우 대전시장께서 이 피해자들의 손을 좀 잡아주고 위로하면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주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또 학교장 권한입니까? 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내용입니까? 네, 전국적으로 빈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요, 이 빈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었다고 하는데, 근데 대전시 교육청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대전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대전시 외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최근 한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이 가려움증을 호소해서 방역한 일이 있었는데도 대전시 교육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서요. 상황 좀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빈대 의심 사례가 있어서 방역까지 이렇게 했는데 대전시 교육청은 이를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이 즉각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좀 학교 현장이 시끄럽습니다. 네. 일단 대전시 교육청 일선학교의 빈대 확산에 따른 그런 방제 방법 및 자체 점검 실시 안내 이런 공문을 그 학교에 보내면서요. 빈대 발견되면 즉시 교육청에 보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문에요. 이 업무를 누가 할 것인지 이게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하고 그 행정실 직원들 사이에서 좀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 점검을 하라고는 했는데 누가 이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업무 분장을 놓고 일선학교에서는 혼선 혹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보건교사 측은요, 이 빈대 점검, 예방, 홍보 교육 이거는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지만은 방역이나 방충 업무 이거는 시설 관리 쪽에서 맡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반면에 그 행정실 직원들은 일단 보건교사가 업무를 맡고 아이들이 빈대에 물리면 이게 빈대인지 아닌지 확인해 준 뒤 필요하다면 그때 이제 행정실이 방역하면 되는데 이 보건교사가 이를 맡지 않겠다고 하니까 좀 답답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보건교사 측과 행정실 측의 입장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데 그런데 이 업무는 대전시 교육청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시 교육청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상황별 업무 분장을 해주면 되는 것이었을 텐데요. 네,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그 대전시 교육청은요, 이게 학교장 권한이라면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장 권한이다, 학교장 재량이다, 일선학교의 자율성에 맡기겠다.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네, 이게 책임질 상황에 놓일 때마다 그동안 대전시 교육청이 내놨던 그런 답변이죠. 그래서 대전 교육청 공무원 노조는요, 만약 모르면은 교육부에 물어보고 현장에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대전시 교육청이 두루뭉술하게 공문을 보내놓고 학교가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사이에 결국 노노 갈등만 초래됐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여전히 업무 분장은 학교장 권한이라면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만 전달할 거라면 교육청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 사정에 맞게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린 지시했으니 끝이다.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전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러는 사이에 그 학생들만 빈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전시 교육청이 좀 더 책임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본 뉴스 브리핑 IMTV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드리고요.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도 소개해드리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자,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 함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원래 11월 24일부터 이제 음식점과 카페에서 종이컵이나 이제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젖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가 원래 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련된 규제들이 사실상 거의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컵 사용 규제는 아예 없애도록 했고요. 또 빨대와 같은 것들은 이제 기한이 없는 계도 기간을 거의 뒀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한 건데요. 근데 이 정책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관련 정책이 미치는 여러 파급 효과 중에서 예. 이 친환경 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일회용품과 관련된 규제 도입 시점을 정해놓고 준비를 한다고 네.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무기한 연기한다, 단속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정된 규제를 사실상 이제 없는 것으로 해 버렸습니다.
친환경 대체 제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 사이에서는 계약 철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네. 파장이 정말 크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되거든요. 사실 이제 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이미 몇 차례 이제 연장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도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이랬었다가 이제 마지노선으로 거의 얼마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제 거의 사실상 철회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종이 빨대를 만드는 업체라든지 혹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친환경 대체 상품들을 만들고 준비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약들이 파기가 되거나 그렇죠. 찾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도 기간을 준비하는 이유가 규제의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그 규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대체 상품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작이 되니까 관련해서 새롭게 사업을 진출할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관련된 준비 설비도 기간을 해야 주는 되고 겁니다. 투자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시장도 개척해야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종이 빨대를 만드시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이제 대출들을 받아가지고 기계 설비들을 마련하고 또 상품들을 이제 생산하기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미 이제 한번 그 연장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거의 적자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규제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맞춰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장이 되면서 운영비라든지 혹은 매출 감소라든지 이런 걸 이미 감당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규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상 사업을 계속 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기 자산으로 100% 시작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럼요. 누가 얼마나 그렇게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술이 정말 좋아가지고 투자를 잘 받는 형식이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런 기술이라든지 혹은 신용도를 담보로 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기술보증재단에서 그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는 경우인데 대체로 종이빨대를 만드시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술보증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비용들이 대체로 몇 억 정도씩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사실상 사업을 거의 접어야 되는 할 수 상황까지 없는 오다 상황이 돼버린 보니까 거죠. 네, 예. 관련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닙니다. 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방침에 대해서도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코너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일단 이번 정부는 이제 원전의 비중을 높이고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형식의 전력수급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었고 관련해서도 이제 원전과 관련된 R&D 예산들은 사실상 거의 증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R&D 예산 다 감축 얘기를 하면서도 원전 관련 R&D는 늘어났고 그 재생에너지 관련 R&D는 계속 축소되는 시점이고요. 예.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이 재생에너지 특히 1메가와트 정도의 전력 생산을 하던 소규모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에너지를 한전이 의무 구매를 하는 제도들이 있었어요. 네네.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는데 네. 이 제도들을 사실상 폐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재생에너지 기업들도 전력 공급 시장에서 이제 가격 경쟁이라든지 혹은 수급 경쟁을 실질적으로 해야 돼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기업들도 사실상 판로가 거의 제한적으로 막혀져 버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계속 발생을 하는 게 친환경 사회로 넘어가는 여러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이슈로도 작동을 하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이나 투자 영역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정부 정책은 연속성과 이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친환경에 대한 규제라든지 혹은 촉진과 관련된 정책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변경이 되게 되면은 기후위기라든지 혹은 친환경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 여러 벤처 회사들이 이 투자를 꺼려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섣불리 이제 자금을 투입했다가 정부 정책이 또 바뀌면 이렇게 어떡하고, 예.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사실상 이제 투자금에 그렇죠. 대한 이 분야는 시장이 약해지는 투자의 겁니다. 위험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제 이런 녹색 금융의 활성화를 시키는 게 시장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혹은 불확실성 때문에 자금이 빠지는 거잖아요. 강원도가 레고랜드 금융위기 사태를 사실상 발생시켰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담보하거나 혹은 정부가 담보하는 정책이나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신뢰도를 높게 칩니다. 그렇죠. 예. 그 관련 정책들도 사실 마찬가지였던 왔었죠. 거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없애거나 혹은 이제 관련된 정책들을 뒤집게 되면은 실제로 그 외국계 이제 투자회사들도 그렇고 국내에서의 투자회사들도 이 친환경 국내에서의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위험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민간 기업들의 여러 활동이나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해외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이런 녹색 금융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못하고 기술 격차라든지 시장 격차들을 더 벌리진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사실상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앞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네. 소규모 사업자가 그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좀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제도를 이제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전의 지금 재무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조치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사실은 이제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그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한전의 적자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수입을 해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과 실제로 전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가격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재생에너지 영역보다는 예. 사실상 기존에 이제 한전이 전력을 수급하던 방식의 가격 책정 정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전기 판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 문제를 괜히 이제 재생에너지 이슈로 이제 몰고 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표적으로 국가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양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자급자족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든지 바람이라는 것은 사실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자생력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이런 소규모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판로를 제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기존에 이제 석탄화력 발전을 비롯한 그 화석연료 에너지들을 그 송전하고 이제 이렇게 보내는 그렇죠. 설비들과 결국엔 예전처럼 크게 발전소 짓고 송전 설비들 막 세워가지고 이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에너지를 이송시키는 이제 송전 설비들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송전 설비들이 원천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송전 설비에 대한 투자는 더 줄어들게 되겠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한전이 이제 기존의 사전 설비 투자들을 안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미래에 이제 적자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와 재생에너지를 연관시키는 것은 오히려 좀 잘못된 방향이지 않을까 싶고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미래에 더 많은 투자 비용들을 오히려 한전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이렇게 뭐 친환경을 지향하는 기업이나 업체,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뭐 지원의 축소라든지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결국 던지는 것이 될 텐데 네. 어떤 점들이 정말 우려가 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일단은 그 이번 정부의 좀 성격이자 이제 부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정책이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사실은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관련해가지고 산업들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그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여러 제품들을 소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는 친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이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변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냥 그때그때 소화하고 그때그때 정책을 변경하는 데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규제 정책이 됐든 혹은 새로운 지능 정책이 됐든 어떤 정책이든 간에 확실하게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지금 정부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규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안 할 거면 그냥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런 식의 이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차라리 그런 메시지라도 해야 그 종이빨대 업체들처럼 그런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정책들을 접근하고 메시지를 바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메시지를 내고 시장이 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기업들이나 새로운 산업을 지원하는 게 지원금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의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있는 메시지들을 줘야 사실 그 사업이 실제로 육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금융정책이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들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정책하고 사실 연관이 안 된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공매도 금지를 지금 했잖아요. 네네. 근데 공매도 금지가 대표적으로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슈거든요. 그럼 그게 여전히 단순히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해외의 이제 투자들을 축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자본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금융 상황이라든지 투자 상황들에 대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자꾸 급하게 메시지들을 내는데 이게 결국에는 실제로 이 관련 산업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옥죄게 되고 그리고 이런 피해들을 누군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국가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종이빨대 업체가 됐든 혹은 재생에너지 업체가 됐든 이런 업체들이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걸 누가 지원해줄 수 있겠어요. 예.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 역시도 정부가 좀 잘 판단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시장들을 개척할 수 있게 지원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사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환경보호 실천 캠페인 내용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에코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테크와 에코가 연결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코너에서 캠페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요. 그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직접 녹색 생활 실천을 하신 분들은 이걸 포인트로 이제 환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직접 실천해가지고 환산받는 분들이 있고요. 또 탄소중립 포인트는 에너지 영역도 따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용하시던 에너지보다 더 적게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은 관련된 비용들을 또 포인트로 환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린카드라고 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은행이나 이제 카드사에서 그린카드들을 이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드를 발급받으면은요, 그 발급된 카드로 이제 친환경 소비를 하시거나 혹은 이제 대중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친환경 교통수단들을 이용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포인트나 여러 적립형으로 이제 다시 환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소비자분들은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캠페인 예. 형식으로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상에서 간단한 환경 실천 사항들 여러분의 하신 내용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도 해드리고요. 매주 두 분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2만 원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을 통해서는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르포. 자, 지역 곳곳의 다양한 현장을 찾아 지역의 이슈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선재 씨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절기상 입동이 지나고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은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경기와 소비입니다. 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고악재에 지간 열기가 무서울 지경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격탄을 맞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시작한 코로나 위기를 이제 겨우 극복하는가 싶었는데요.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도 경기 회복은커녕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지 또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현장에 나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예. 어려워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렵고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희망을 갖기가 겁나요. 사실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하기가 겁나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좀 안 되네, 뭘 바꿔볼까? 바꿔서 좀 해볼까? 이런 그쵸. 자신감이 도전도 할 있는데,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게 위축되고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물가도 그렇고 이게 벌어서 인건비 주고 좀 그렇게 버티다 보면 세금 내야 되고 그럼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별로 없거든요. 정말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질 않아요. 네, 대전에서 7년 정도 요식업에 종사한 김대현 대표. 열심히 장사해서 매출이 생겨도 임대료 내고 인건비 주고 세금 내고 원가 계산하면 정말 남는 게 없다며 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직원분들 혹은 알바분들 여럿이 하다가 많이 줄이기도 하고 막 난리더라고요. 네. 저도 맥주집 할 때 네. 인력 배치를 한 4명 정도 했었어요. 장사도 됐었고 인건비도 조금 음. 지금보단 낮았으니까 그 썼던 돈을 지금 한 명 인건비에 다 나가니까 4명이 한 명으로요. 예. 그때는 시급이 뭐 한 6천 원 정도 됐었고 근데 점점 막 이제 10,000원 시대가 왔잖아요. 네, 거의. 2배가 올랐죠. 지금 한 명 인건비에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그게 조금 빠듯하죠. 코로나가 끝난 이후 경기와 소비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간의 상황이 기대처럼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이 끝날 무렵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고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돼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은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더 확 살아날 거라고도 얘기를 네네. 했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떠세요, 좀? 코로나가 풀리고 영업시간이 이제 자유로웠을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동안 벌지 못했던 돈 이제 벌겠구나. 다 이제 쌓아놓은 돈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먹겠구나 했는데 예. 정반대였어요. 다들 그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코로나 때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그리고 매출 같은 것도 그런 것들도 비슷했던 것 같고 저조차도 사실 돈 쓰기가 겁나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예전 같았으면 좀 팔았으면 아이씨 오늘 많이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예. 맛있는 거 먹자 하고 할 텐데 저조차도 이제 돈을 좀 쓰기가 겁나는데 일반 직장인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생활비에 가져다 쓰기에도 팍팍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 자영업자분들이 부업을 하고 계신데요. 요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이처럼 다른 일과 병행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코너로 계속 몰려서 장사를 막 더 이상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연락 두절된 분도 있어요. 사실. 연락 두절이요? 네. 힘드니까 아, 저 같은 경우 식당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다른 뭐 보험하는 사람도 있고 문어발식으로 조금씩 딴 데서라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려고 하더라고요. N잡이군요. 예. 그나마 그래도 이게 좀 나아지겠다는 희망이 있으면은 버티겠는데 나아질 길이 안 보여요. 요식업의 경우에 코로나만 끝나면 미뤄왔던 모임도 많이 생기고 예. 회식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네. 이제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늦게까지 흥을 즐기던 모습은 사라진 지 아예 오래입니다.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경제가 영어 알파벳 대문자 L자 모양으로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경기 불안과 소비 침체를 피부로 바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얼리 샵도 많이 어려우시다고요. 네, 예전부터 봄, 가을이면 결혼 성수기다 이런 얘기들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예.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12년째 주얼리 샵을 운영해 오신 이명순 대표와 전화 연결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가을 시즌에 붐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요즘에는 이게 피크라는 그런 이제 달도 없어지는 것 같고 수입 자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냥 이제 매달 이제 들어오면 나가고 말 그대로 돈이 안 돈다고 하죠. 일단은 뭐 결혼 웨딩이라는 게 사실은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너무 신혼을 사는 게 힘들 때 집도 사야 되고 하다 보니 아주 소소한 비용으로 준비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은 오히려 신랑 신부님들이 요즘에 여행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행. 그쵸. 오히려 여행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커플링 쪽에는 혼수 쪽에는 크게 예산을 많이 두지 말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예상하기로는 이것만 끝나면 미뤄놨던 결혼식에 몰릴 것으로 내다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도 경기는 더 안 좋아졌고 사람들은 예물이나 보석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코로나만 잘 견뎌냈으면은 잘 될 거라는 그렇게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는 어떻게 내년에 좀 이 고비만 잘 지나면 괜찮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들리니 사실은 이렇게 나마저 위축감이 들고 신랑 신부님들이 오시면은 이제 자꾸 예산을 묻게 되고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시는 분한테도 스스로 위축이 되다 보니 금액대도 조금 더 약하게 부르게 되고 예. 네, 게다가 혼인 건수 자체가 지금 11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로는 4년째 매년 역대 최소치를 경신 중인데요. 이명순 대표는 현재 임대료 부분이 가장 부담이라고 합니다. 임대비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고 사실은 임대비는 뒤돌았으면 또 한 달 임대비가 쌓여져 있고 이게 임대비를 계속 진짜 메꾸다 보니까 진짜 허덕이고 있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고 주얼리샵을 운영하는 이명순 대표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김대현 대표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역대 최악의 경기 불황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등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예. 너도 나도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살지 않으니 경기는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보니 직원을 줄이고 그러니까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요.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요. 4kg 상추 한 상자에 5만 원 선이던 것이 15만 원까지 폭등한 적도 있었죠. 고깃집 사장님의 경우에는 정말 가슴이 답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손님들이 상추를 더 주문해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 또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식당 메뉴판에 시가라고 쓸 수는 없으니 물가는 시장 가격으로 폭등해도 음식값을 올리는 것은 저항이 크니까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도 역시 돈이 없으니까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고민 끝에 주문할 수밖에 없고요. 이래저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자영업자나 손님들이나 어렵긴 매 한 가지입니다. 예.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인건비 부담, 원자재 가격 인상, 고금리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자영업자 분들은 이자 부담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을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인 1,043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관련해서 대전 소상공 자영업연합회 안부영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위기가 찾아왔다. 또 다른 큰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힘든 점은 일단은 대출이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지금 경기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불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위기고 어려움입니다. 네, 다시 코로나 시기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를 되돌아보면 자영업자분들이 전부 다 거의 고사 위기로 내몰렸단 말이죠. 폐업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 정부가 보증하는 코로나 지원 대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끝이 났습니다. 예. 코로나 시기에 모든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다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1%, 2%짜리 대출 나 정부에서 해주셔서 다 받았는데 불과 이제 2년 정도 된 지금 이 시기에 상환 시기가 도래했고 이자도 몇 배 이상 올라서 힘든 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이 1,000조를 넘어섰고요. 1,000조요? 예. 또 지금 대출 연체액도 지금 7조 3천억에 달합니다. 이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악재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나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자영업 현장을 가서 취재했었는데 코로나가 그냥 끝난다고 해서 위기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1, 2년 타격이 있으면 그걸 회복하는 수배가 더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런 대출 문제만 봐도 대출 상환이 몇 천만 원, 2, 3천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데 이거를 상환하기를 하려면 이제 경기가 엄청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경기는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안 좋아졌거든요. 이게 벌어서 상환할 능력이 안 됩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 경제에 풀뿌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신용불량자나 연체자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늘린 대출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지만 이후에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을 만큼 그 경영 상황은
회복되지가 않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출 당시에는 2, 3% 정도였던 이자율이 이제는 막 10%짜리도 있다는 거죠. 예. 월 이자액은 처음 빌렸던 시점보다 대부분 2배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식재료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도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만큼 수입이 생기지 않자 빚을 내서 빚을 막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토로했습니다. 예. 이어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김대현 대표의 이야기로도 들어보시죠. 소비를 못하는 게 네. 대출 이자가 크죠. 그렇죠. 안 나가던 돈들이 더 나가게 되니까. 코로나 때 그 소상공인 대출을 해줬어요. 해줘서 사실 그거 아니면 못 버티기도 했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 간신히 버텼는데 버티고 나니까 이거 뭔가 좀 당한 것 같다. 당한 것 같다고요? 예. 아, 그때 차라리 조금 힘들고 대출을 받지 말걸. 그냥 막 대출해준다 계속 유도를 해주니까 막 관심이 가는 거예요. 당장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고 그걸로 월세 내고 기존 뭐 생활에 나가는 고정비용 나가고 3년 지나고 이제 갚기 시작하는데 이자도 막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예, 뭐 2% 3% 하던 게 5% 7% 또 하나는 지금 10%짜리도 있고 10%요? 예, 누구 좋으라고 대출 받았나 싶기도 해요. 예. 대출 받은 것까지 후회한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시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때 못 갚는 빚은 연체가 되고 있는 것이겠고요. 네, 대출 이자와 원금은 쌓여가고 이제 더 이상 돈을 빌릴 여력마저 없는데요. 지난 2분기 말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은 역대 최고치인 7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갚지 못하는 사고액 역시 1조 6,6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인데요. 예.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419억 원으로 올해는 3배 수준입니다. 충남 920억 원, 대전 526억 원, 세종 42억 원 등 모든 지역이 다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미 가게 문을 닫았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부쩍 늘었다고 하던데요.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 거리를 다녀봤는데 거리 곳곳에 임대 문의가 붙은 공실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예. 하지만 폐업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경기가 워낙에 불황이니까요. 임대한 자리를 중간에 빼겠다고 해도 누가 들어와야 말이죠. 예. 가게를 내놔도 나가질 않아서 1년 동안 건물주에게 임대료만 내고 겨우 정리한 사례도 들었고요. 높은 권리금에 거래되던 자리들이 이제는 권리금 없이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권리금을 내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한 푼도 못 받는 것이죠. 더욱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대전 소상공 자영업연합회 안부용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뭐 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표적인 자영업자 도시입니다. 뭐 대략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략 몇 분 정도 보증이요? 대전 현재 통계상 보면 10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거든요. 10만 명. 그러면은 뭐 3, 4인 가족 기준해도 최소 3, 40만 명 정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 뭐 대전에 3분의 1, 뭐 4분의 1 정도는 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도시입니다. 폐업을 하고 문 닫는 가게도 많이 있지만 폐업을 하는 게 맞는 시기인데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죽지 못해 산다는 말처럼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문을 못 닫고 뭐 전체 그렇게 버티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할 때 또 돈이 든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폐업도 뭐 원상복구 이런 게 비용이 상당히 크고요. 또 당장 뭐 생계를 위해서 근근히 버티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유, 그분들의 실제 하소연을 막 직접 들으실 것 같은데 많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저조차도 힘들어서 요즘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는 아르바이트생도 쉽게 구할 수 있고 했는데 조금 힘든 일은 안 하는 추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외국인들도 수요가 지금 못 따라오고 있어서 이 구인난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네, 대전 지역의 경우 최근에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면서 중소기업 중앙회의 노란우산 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올 8월까지 대전 충남 지역 폐업 공제 지급 건수가 5,842건인데 지난해 전체 지급 건수인 6,736건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관련해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 지역본부 박상원 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그 사업자가 폐업이나 노령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이제 접을 경우에
연금 형태로 해서 사회보장제도 역할을 하는 그런 연금 형태의 노란우산 공제제도입니다. 지급 건수는 대전 지역을 보면은 2024년 1사분기 1,366건입니다.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증가한 숫자입니다. 증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입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더욱더 악화돼서 또 폐업을 통해서 자금 활용을 하는 그런 숫자가 많아졌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라는 것은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평소에 공제금을 납부했다가 폐업 시에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은행 대출이 연체되거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압류되지 않아서 소상공인들이 가급적 조기에 깨지 않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폐업 공제금을 받는 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 그리고 금융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폐업을 택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상당수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지난해 하반기 보증지원기업 폐업 실태 조사를 보면 지역 소상공인의 폐업 당시 평균 부채 금액은 9,363만 원, 또 폐업 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폐업 비용은 평균 1,88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와 폐업 비용을 모두 감당하게 되면 약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니 자영업자들에겐 큰 부담이죠. 예.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여러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역화폐 이 대책이 있었는데 지역화폐 효과를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였다라고 하시던가요? 네, 그나마 우리 지역에 온통 대전이 있었을 때는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사용했을 때 캐시백 혜택이 있었으니까요. 돈 쓰는 것이 부담이 적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축소돼 폐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한편 제가 주얼리샵을 운영하는 이명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주얼리샵과 같은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 가스비나 전기세 일부 감면된 적이 있었지만 단발성, 일회성에 그쳤고요. 이후에는 오히려 요금이 인상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들이 다 지역적인 것에 그쳤다는 반응인데요. 오히려 대출을 권유했던 그때의 결정들이 지금 들어 이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예. 대전시 차원에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대전시는 금융지원 정책으로 소상공인 경영 개선 자금과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 보증 등 총 8개의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대전시 소상공정책과 소상공정책팀 조혜연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운영자금 대출에 대해서 2년간 2에서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운영 규모는 2020년 1,900억 원에서 2021년 2,900억 원, 2022년 3,0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요. 올해는 4,65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는데 이는 2020년 대비 2.4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금 외에도 소상공인의 신용관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 활력 컨설팅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책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대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이 신규 지원받은 자금의 증가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2,850억 원이었던 지원 규모가 2020년 6,814억 원으로 139% 증가했고요. 2021년 4,180억 원, 2022년 5,222억 원을 지원해서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2020년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대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신규로 지원한 자금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총 9,13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었고 취업 유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참고로 내년 대전시 세수가 줄어드는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줄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대전시에서는 금융정책 자금 관련한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을 했고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경영 개선 교육,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자영업 닥터제, 또한 1인 영세 자영업자가 실업 및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과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건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원책일 텐데 실제 현장에서 원하시는 지원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실제 현장에서는 당장의 급한 불부터 꺼주기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첫째가 대출 문제고요. 두 번째가 경기 불황이거든요. 일단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이자율도 낮춰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의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폐업, 도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파산까지 이어져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위협받을 지경이니까요. 그렇겠죠. 예. 당장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기 회복인데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여야가 합심해서 제발 경기를 좀 살려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역 바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로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코로나 때는 희망이라도 있어서 버틸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부나 지자체는 바닥에서 울리고 있는 절규의 목소리에 귀를 꼭 기울였으면 합니다. 예. 자, 시민듣보. 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시대,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 김지인의 잠시 쉬어가도 돼 보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주위를 둘러봐도 어두울 뿐이야. 난 어딘지 뭘 하는지 크게 소리쳐도 결국 달라지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들 즐거워. 왜 나는 웃지 못하는지 계속 내게 물어도 정말 모르겠어. 잠시 쉬어가도 돼. 이만큼 왔잖아. 저